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네. 알파존의 설명 좀 듣다 보니까 네. 네 가지 의견은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로 표현되는 성장률, 수치로 표현되는 총 요소 생산성이 낮아졌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치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는 반응이 안 되는 거고 어디는 실제 그런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시적으로 그런 거구나 어쨌건 간에. 그리고 이 네 가지 견해가 공통점이 뭔가 하면 총 요소 생산성이 하락해 있단 말이야. 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왜 뭐 수치 조작이나 뭐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면 방안이 없다는. 네. 한마디로 이 성장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면에서 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없다. 네, 답이 없다. 네 가지 입장이 현재가 저성장이라는 건 팩트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수치로 표현되는. 네. 어쨌든 그랬을 때 첫 번째 입장 같은 경우에는 기둘려라 입장 아니에요. 일시적인 네네. 현상이다. 그럴 것 같으면 성장 방안 만들 필요가 없죠. 조금 있으면 오니까. 경제 성장 수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은 뭐 대응이 뭐 굳이 필요하나요? 없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뭐 조금만 기다리면은 새로운 장밋빛 비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첫 번째 입장은. 두 번째 입장은 성장 측정 방법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진 않아요. 물론 다른 방식을 개발을 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쉽진 않은데 간단하죠. 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입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침체론이 말이죠. 근데 이 경우는 성장률을 지금 앞으로 뭐 당분간 끌어올리는 게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케인주의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가능한 한번 버텨보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바로 이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성장을 끌어올리기는 다른 방법이 없고 네. 이 ICT 혁명이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정부가 개입해서 성장률을 좀 지탱해 보자. 이제 버텨보자. 이제 이게 뭐 이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다른 방법,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 말고는. 그다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요소 생산성이 높았던 케인즈주의 시대 60년대 70년대로 역사를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 문제는 정부 부채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이게 정부 부채를 또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버트 고든 교수가 비관적으로 봤잖아요. 이게 구조적 ICT 혁명에 대해서 이제 구세주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관적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도 정부 부채가 무한정 늘어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부 부채를 뭐 일본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정부 부채가 뭐 GDP 200%가 넘으니까 어느 순간이 가면 더 이상 정부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늘어난 정부 부채는 언젠가는 성장을 하려고 원동력으로 막 쓰다가 언젠가는 그게 또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뭐 대답이 안 되는 거죠. 케인즈주의적인 방식이. 그렇게 보면은 주류 경제학이 이제 이 세 가지 앞에 말한 세 가지가 이제 주류 경제학의 입장인데 비성장 경제로는 주류 경제학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렇죠. 거죠. 비정통 비주류 경제학인데 유일하게 성장 이후에 대한 사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이후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트 성장 사회라는 개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성장 만능주의와 결별을 딱 선언을 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자. 그리고 근본적인 사회경제 개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비성장 경제론에서만 그런 고민들을 하고 뭔가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장과 번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회적 생태적 그다음에 윤리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비성장 경제론. 그나마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비전과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네 번째 견해가 가장 끌려요. 말씀드렸듯이 비성장, 포스트 성장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탈성장. 뭐 그렇게 표현도 뭐 포스트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 그렇죠. 그 단지 경제 지표뿐이 아니라 자연과 지구의 파괴 양상이 더 이상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성장이 필요한 나라도 분명 있겠죠. 근데 최소한 OECD 국가라면 지금보다 더 성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이 안 돼서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번째 견해에 계속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파조님 비성장 경제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성장 경제론의 특징이 성장이 정체한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네. 이걸 적극적으로 이상적으로 심지어는 바라보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장 이후의 사회, 우리가 포스트 성장 사회라고 얘기하는 성장 네. 이후의 사회는 인간 사회와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과 번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네. 자연도 보존하고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즉 성장 없이도 번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성장 네. 없는 번영이 가능하다. 네, 우리 옛날에는 성장이 이퀄 번영이었어요. 그렇죠. 번영이라고 하면 물질적 번영만이 번영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기는 하나의 게 구성 있었던 요소인데 거죠. 우리 네. 선진국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이면 물질적인 이 수준은 이미 충분히 번영, 그렇죠. 물질적 번영 수준 네. 다 도달한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곧 행복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성장이 없이도 번영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네. 심지어는 더 급진적으로 좀 나가면은 성장을 멈춰야 비로소 진정한 번영이 가능하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하면 우리가 번영을 하는 거다라는 이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네. 성장 없이 번영이 가능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성장을 하지 말아야 우리가 진정한 번영이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왠지 뭔가 이게 철학적인 것 같은데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옛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겠지만 과거에도 이런 견해가 있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고전파 경제학의 막내죠. 거의 끝이죠. 끝이죠. 미래 경제학 이론이 이런 입장입니다. 경제가 정체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고전파 네. 경제학에서는 이 정체 상태에 그러니까 다 끔찍하고 비극이 벌어진다라고 대부분의 사람 그 경제학자들은 내다봤는데 밀은 정반대였었어요. 그 부정적인 시작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1848년도에 존 스튜어트 밀이 출간한 정치 경제학 원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읽혔는데 경제학 교과서로 읽혔었는데 네. 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유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서 극소의 수준을 하락하게 된다. 뭐 아까 얘기했던 한계 수학 최강의 법칙처럼 언젠가 성장이 멈춘다라고 보았고 부의 증가가 무한할 수 없다. 언젠가는 정체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시점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정체 상태 도달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일종의 자연 법칙처럼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스미스나 멜더스의 수학 체감 법칙하고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경제가 정체 상태에 도달한다는 지역은 아까 말씀한 찬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고전 다른 뭐 아담 스미스부터 리카도 기타 등등 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체 상태가 끔찍하고 비관적인 상태가 아니다. 비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독특한 주장을 했어요. 인용을 그대로 하면 직접 인용을 하면은 자본과 부의 정체 상태가 끔찍한 상태라는 고전 학파의 주장에 나는 공감할 수가 없다. 딱 못을 딱 박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태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상황일 수 있다. 만약에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증대가 여전히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선진국에서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분배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더 벌 수 없다. 이게 성장이 정체한 상태가 오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문학, 예술 그리고 역사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분배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정체 상태가 우울한 상태, 비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조화로운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밀의 입장은 뭐냐면 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도 인간 사회의 진보는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 상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야, 이 사람 똑똑하네. 이렇게 선배 역시 존 경제학자들의 스튜어트 밀이야. 정반대되는 이런 해석을 이름이 내놨고요. 멋있잖아 일단. 그뭔 소리예요? 이런 미래 입장이 네. 비성장 경제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번영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적 풍요로 한정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 사회적인 네네. 조건도 맞춰져야 되고 정서적인 조건도 맞춰져야 되고 윤리적인 측면까지도 다 포괄하는 이런 개념으로 번영을 이해하게 되면 성장 없이도 번영은 얼마든지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알파주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 생각난다.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네. 그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8%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생활만 충족이 되면 정서적인 행복 훨씬 더 중요하죠. 건강한 공동체. 그럼요. 근데 그 건강한 공동체가 주는 행복이 있는데 그 안에는 건강한 공동체가 뭐냐, 고용의 안정이랄지 뭐 정의로운 사회랄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행복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는 돈의 크기보다 소득의 정도보다는 우리가 이제 양극화되는 현상이 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여기 한 부분이라고 봐야죠. 알파주님 말씀만 들어도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사회 구성은 모두가 자유롭게 문학과 예술을 즐기는 비성장 경제. 독일이 대올로기 보는 것 같네. 그 당시 케인즈가 네네네. 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짧은 논문을 하나 쓰는데 80년 네네. 후에 이런 사회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케인스는 손자 때가 되면 주당 15시간 일했다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이런 사회가 온다고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하루에 4시간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융소득, 금융에 의한 이자는 없어진다고 봤는데 아. 케인스의 그런 참 예언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게 참 슬픈 일입니다. 80년 후에. 아직도 고리대금업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 빨리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그런 사회를 상상을 해보면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노동자는 어떤 노동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비성장 경제도 네. 이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뭐 투자, 그다음에 고용, 뭐 네, 네. 기업 다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네, 네. 비성장 경제에서 먼저 기업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업의 존립 이유가 뭡니까? 이윤 추구잖아요. 네, 네. 이윤 추구가 아니라 기업의 역할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걸로 기업의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기업은 존재하는데 네. 기업이 설립되는 목적이나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이윤 추구가 아니라 달라지는 거죠. 질을 아. 개선하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이 정부도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갈아야 돼 이거 제가 질을 좀 개선해야 돼. 이거 딱 갑자기 보이네 지금 정부가. 그래서 기업의 네. 활동의 중심이 네. 상품 생산을 계속 늘리고 그러니까 막 마구 팔아서 이윤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생산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은 네. 상품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음식은 물질적인 소비재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의 관점에서 음식은 영양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건강한 유지와 몸의 기능의 향상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 사회에서의 식품 회사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이 식료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낼까? 네. 더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낼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네, 네. 비성장 사회에서의 식료품 회사는 어떻게 네. 하면 소비자들의 건강과 건강한 네. 몸을 유지하고 몸 기능을 향상시킬까를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네. 근데 그게 중기업의 왜 웃으세요? 아주 당사자가 웃으면서 왜 그래? 아니 이제 말씀만 들어도 이게 참 기분이 좋아지네요. 기업의 네. 역할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을 경우 좀 상상하기 좀 약간 어려운데 기분이 좋아지다 보니까 웃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미 서비스의 관점으로 접근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의 자동차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생산해 더 많이 판매할까 이 네. 중심으로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자동차 업체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카쉐어링 서비스, 라이드 쉐어링 이런 서비스들이 막 등장을 하고 소카, 그린카, 있죠. 네. 그래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무기 중심이 뭐냐면 더 많은 제조를 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제대로 제공할 것인가 중심으로 바뀌어 갈 거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모빌리티 서비스로 많이 무게 중심이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미 우리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업의 역할이다. 그럼 노동은 뭐냐? 비성장 경제에서 노동은 사회 구성원의 사회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임금 노동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목표가 더 많은 생산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기업의 목표가 되면 고용 집약적인 서비스 부분이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대부분이 이제 뭐 더 많은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확대가 되면 노동의 형태가 그렇게 좀 그렇죠. 전환되겠죠? 이쪽으로는 이제 네. 이게 이제 일자리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서비스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투자는 뭐냐? 투자는 미래에 대한 헌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커미트먼트라는 헌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헌신을 지향한다. 투자는. 네. 그래서 더 싸게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생산적 관계를 지향하는 투자. 이게 뭐냐면 학교, 병원, 공공교통 시스템, 마을회관, 문화예술 관련 시설, 도서관, 녹지, 공원 네.
농장 네. 등 이런 그러니까 시민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하고 자원 절감 녹색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더 많이 더 싸게가 네.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투자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토피아 같죠. 환상적인데요. 그런 세상이 정말 올까요? 물론 저는 온다고 믿고 제 살아생전에는 안 올 수도 있으나 살아생전에는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예, 정말 오고 있나요? 알파주님 대답 좀 해주세요. 오게 만들어야죠. 네. 이게 저절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성장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금 현재 나타난 이 저성장의 문제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이 성장 만능주의에 대해서 폐기됐던 고전 경제학파의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지금 현실에서 입증되고 있는 거 아니냐. 성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반등하거나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안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얘기가 옳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67, 70년대까지 갑자기 이거 다 폐기하고 우리는 네. 영원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요게 허구였던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케인즈주의적인 처방이 저성장에 대한 과연 미래 대안이냐 그건 이미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중국, 유럽 뭐 일본, 뭐 전 세계 주요국에서 정부 지출이 지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네.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 모두 동원해가지고 많이 경기 썼죠. 부양에 지금 네. 엄청나게 네. 돈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케인즈주의적인 해법은 어떤 대안이라기보다 이미 현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문제는 그 효과가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2%대 후반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한 2.78% 되는데 이 2% 후반대 성장률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회 발전 과정의 산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산업사회가 이제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은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게 자연 법칙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세계 경제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중국마저도 지금 성장률이 6%대로 지금 앉아 있고 네. 내려왔고 오히려 정부는 경기 과열을 무서워해가지고 그 정부가 나서서 지금 성장 속도를 줄이고 있잖아요.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낮아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이게 위기라고 막 난리를 칠 필요는 없다. 부산 떨 필요는 없다. 네. 왜냐하면 이 성장률 자체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그 만성적 일자리 부족이나 만성적 수요 부족 문제는 2.8%라고 하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네. 근데 수요 부족, 뭐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결 하나도 못 하고 있고 그렇구나. 국민 대다수가 성장을 해도 뭐 이 성장을 했다는 체감도 못 하고 있는 이게 네네. 이제 더 큰 문제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해도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불평등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 네네. 이게 극소수에 불과한 공공하고 공무원들이나 공공 부문에 속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정규직만 지금 네네. 성장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이걸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새로운 소득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네네. 성장 정책보다는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에 어떻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할 건가라고 네네. 하는 분배의 정치가 더 필요하다는 뜻인 거죠.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네. 분배를 더 잘해서 이게 네네. 성장의 과실이 전 사회로 따뜻하게 퍼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지 네. 지금 소득을 누구를 더 높여주느냐라는 네네. 데 지금 이런 데에서 성장 정책으로 막 끌고 갈 필요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지금 알파조님 얘기하는 그 분배의 정치가 되게 마음이 와닿는데 그 한국 사회에 먹힐까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분배 정치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네네. 한국에 왜 그러냐면 한국 경제 성장 패턴은 그야말로 낙수 효과. 수출 대기업 주도의 낙수 효과하고 두 축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 그걸로만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해왔고 이게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장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수출 대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성장을 어느 정도 해왔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분배 정치를 하면 이익 갈등이 발생을 해요. 아까 그 찬희 선생님 말씀했지만 분배 정치는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양보를 해야 되죠.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제 발로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사회 갈등이나 이익 갈등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분배 정치를 피해온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정치 세력도 없었어요. 정당도 없었다. 있기는 있었죠. 너무 소수 정당. 아 그렇죠. 소수 정당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기성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정치 세력이 없었다 제대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배 정치는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만능주의 최후의 형태고 앞이 가로막힌 어두운 터널의 끝자락에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정부 부채 늘리는 거예요. 되게 시적이시다 표현이. 그걸 마지막 카드를 딱 꺼내 들고 우리가 이걸로 한번 마지막 불을 한번 지펴보자.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마지막 카드로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하게. 그건 뭐 그렇지 못하다는 거는 아무도 부인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성장 사회라는 것 자체를 비극이나 불행으로 보지 말고 그 비관적 시각을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진정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더 성장을 올릴까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 정치를 어떻게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성장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또 성장 막론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라. 새로운 분배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맞아. 좋다. 좋다. 알바조님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이 심청의 아버지가 눈을 뜬 것과 같은 어떤 갑자기 그냥 깨달음을 팍 얻은 듯한 체험을 한 기분이에요. 비성장 경제.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의문을 갖고 있거나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을 아주 명쾌하게 다양한 입장과 근거를 토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왠지 좀 똑똑해진 것 같고 오늘 공부 잘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분배 정치를 실현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장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이거 없이 뭐 정치 세력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려면 또 이제 선거법도 바꿔야 되고 뭐 할 게 많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올 초에 우리나라의 그 분배 정치의 시대라는 책이 번역이 됐어요. 저도 읽었죠. 뭐 청취자분들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연세대 조문영 교수가 이제 번역한 책 아닙니까? 이 책의 원제목이 Give a man a fish. 물고기를 줘라. 물고기를 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고용이니 무슨 뭐 훈련이니 뭐 이런 거지 노동에 대한 건데 물고기를 그냥 주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분배 정치의 본질을 잘 표현하는 비유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름이 제임스 퍼거슨입니다. 제임스 퍼거슨 이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 스탠퍼드 대학 인류학과 교수인데 이번에 한국에 옵니다. 아 그래요? 예. 언제 오죠?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연세대 장기원 국제회의실 저도 못 가봤어요. 여기 오후 3시 반부터 6시까지 초청 강연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문영 교수가 사회를 보고 영한 순차 통역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영어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음 놓고 오시고요. 가고 싶다. 분배 정치와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꼭 참석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 저도 이날 참석을 못합니다 사실은. 다른 약속이 있어갖고. 자 제임스 퍼커슨의 방한 광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70회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앞자리가 바뀐 만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파조님 차인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